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전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몰래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 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미문화원 서대문 형무소 4월 14일 24년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3 373페이지 知足且上进 Be content and make progress. Be content. 知足 457페이지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박은규, 남금순, 김영진, 남금순 이상용, 서백석, 김기동, 이진혁, 문재춘, 정창일, 이범준, 홍진희, 고시종, 김진희, 김신아, 엄덕수, 김은숙, 하도겸, 천희진, 김순화, 김미연, 김은식, 이가경, 나마스테 코리아. 나마스테 코리아. (373페이지) 60 민주올레. 그런데 교도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특히 강진규 경사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칠순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곧이어 대공수사단의 간부진들이 찾아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져 왔다. 내용인즉 이들 2사람 말고도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으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 2사람만이 희생양이 되어 고문살인 경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은 2 경찰관에게 1년만 참아라. 곧 꺼내주겠다.
가족의 생계를 돌봐주겠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통장을 넘겨주겠다 면서 1억 원짜리 은행 통장을 보여주고 회유했으며 또한 침묵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부영은 기자 출신답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취재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조작의 상세한 전모를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전병용에게 전달했다. 5.3 인천 시위로 수배 중이었던 장기표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수배 중이었던 전병용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다시 최종 수신자인 김정남에게 편지 3통을 전달했다. 전병용은 김정남에게 편지를 전달한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역시 수배 중이었던 김정남은 편지 3통과 박종철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두고 김정남은 처음에 임시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을 타진했지만 질의자로 선정된 야당 의원들은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꾸로 사정해왔다. 5.18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사재단을 통해 발표하는 길이었다. 그때 김정남은 고영구 변호사 집의 피신정이었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편지를 함세홍 신부에게 전했다. 고영구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김정남과 사재단 사이에 여러 차례 편지가 오고 갔다. 김수환 추기경도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사재단에 당부하였다. 고심 끝에 5월 18일 사재단은 5.18 광주민주항쟁 7주기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여담이지만 영화 1987은 사상 첫 번째로 명당성동 내부 촬영이 허용된 첫 상업 영화이기도 하다. 사재단 발표가 있고 나서 3일째 되던 5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사건이 축소, 조작을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5과장 유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을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했다. 375페이지 그림 사제 소년님들의 보호 속에서 명동성당은 시위대의 성지가 되어갔다. 출처 박영수 사진집 민중의 길 5월 23일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 발족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드디어 60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전국 24개 지역 50여만 명의 분노한 시민들은 5만여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60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대규모 가두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0시경 경찰이 명동 일대의 교통을 전면 차단하자 근처 퇴계로, 을지로 퇴계로, 레일하재에서 DDP 갈 때 퇴계로 우체국 건넜지?
24는 4월 언제였어? 4월 17일이었나? 17일. 내일 하재소 DDP로 갔대. 되게로 우체국 갔는지. 서해 유성령 거린가? 서해 유성령 거리도.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경찰과 접전을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자정에는 명동성당 안으로 몰려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학생, 시민들과 합류하여 명동성당 안의 시위대 수가 한때 1천여 명을 넘기도 했다. 이렇게 명동성당으로 모인 시위대는 투쟁 열기를 명동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국민과 함께할 방법을 찾자는 즉각 해산론과 60 국민대회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 투쟁본부로서 명동성당을 거점화해야 한다는 계속 투쟁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임시집행부는 격렬한 내부 논의를 거쳐 농성의 해산이든 지속투쟁이든 일단 6월 12일 정오까지는 농성을 계속한다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명동성당에 모이게 된 농성시위대는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철야농성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그 위대한 60 항쟁의 서막이 전개될 역사의 현장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60대회 다음 날부터 신문은 명동성당 1000여 명 이틀째 시위, 동아일보 등처럼 명동성당 농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60대회 열기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중심지로서 명동성당이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은 담벼락 위로 혹은 개성요구를 통해 음식물과 속옷, 현금 등을 시위대에 전달하였다. 5월 광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된 것이다. 6일 농성이 명동성당에서 진행되면서 명동성당은 모든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명동성당은 자연히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는 민주화 성지로서의 장소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감동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는 서울대생 조성만 열사였다. 377페이지 인물열전 명동의 꽃 조성만 열사 1964년 12월 13일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암리 모산마을에서 조참배 김복성의 사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전주 해성고에 입학한 해에 5.18 광주 민중항쟁을 겪으며 사회적 자아를 만났고, 고교 시절 중앙성당에서 만난 문정현 신부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때 가슴에 품은 신부의 꿈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사제의 길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기도 했는데,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재수 끝에 일단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한 이후 서울대 자연과학대 이념서클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딛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제의 길을 원하던 열사는 휴학을 했고,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하여 서울대 졸업 이후 신학교에 입학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치열한 토론, 뒤풀이로 갖는 술자리, 가두투쟁 등 이 모든 일상들 속에서 그는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던 동료로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 열사는 명동성당의
가톨릭 민속연구회라는 단체 활동을 함께하면서 가톨릭 청년운동을 병행했다. 어머니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던 여자야?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인 1985년 초 영장이 나와 논산 훈련소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의정부 한미연합사에 배치되었다. 이 군 생활에서 열사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에 과연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고민했다. 군 생활에서 열사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에 과연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고민했다. 군 생활을 하던 1986년 5월 대학생 전방부대 입소 군사훈련을 거부하던 서울대 학생들의 시위 도중 김세진, 이재호 두 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학생 중 김세진은 바로 열사가 학생운동의 첫 발을 내디뎠던 이념서클의 1년 선배였다. 김세진의 죽음은 군 생활을 하던 열사에게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위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고민을 던졌다. 1987년 5월 제대한 열사는 곧바로 남자네?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였다. 조성만 온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그해 12월 실시되면서 열사는 관악구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부정에 항의하는 구로구청 농성사건으로 구류에 처해졌다. 이 사건 이후 열사는 부쩍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언행을 많이 했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반성에서 열사의 죽음을 떠올리지 못했다. (1988년이) 되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후보 진영이 남북 학생회담을 공약으로 걸고 통일운동의 불을 당겼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학생운동 내에서의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열사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 민족의 재단에 바칠 것을 결심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88년 5월 서울대 어월제에 친구들을 초대했던 열사는 김세진 열사의 추모비를 지나면서 올해 5월도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을지, 누군가 또 죽어야만 광주의 원혼들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알려진 것이지만 이전 열사의 일기와 편지 등에서는 의로운 죽음을 묵상한 대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1988년 5월 14일은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주최인 5월제 행사 개막 전날이었다. 밤늦게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나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갔던 열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함께 자취하던 후배가 술에 취하자 업고 자취방까지 올라간 후 그 후배가 잠든 사이 유서를 썼다. 다음 날인 5월 15일 아침 후배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한 후 후배가 나가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후배와 함께 명동성동으로 향했다. 성당으로 가던 지하철에서
한겨레 신문 창간호를 받아들고 감개무량해 하던 열사는 성당에 도착하자 후배를 먼저 성당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자신은 가톨릭 회관으로 들어가 유서를 복사하였다. 그리고 명동 성당에서 모든 회원들이 5월제 개막식을 위한 출정식을 갖던 도중 회원들의 눈앞에는 성당 교육관 건물 옥상에서 하얀 농민복을 입고 선 열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열사는 성당 붙들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할복투신했다. 끔찍해. 24 짧은 삶이었다. 한반도 통일, 미군 철수, 군사정권 반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외치며 투신전에 뿌린 유서는 80년대 청년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가 온몸을 던진 자리에는 명동성당과 가톨릭 주교단의 겁으로 작은 표지석 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380페이지 그림. 조성만 열사. 할복투신을 앞둔 시각. 성모동산에서 정의채 신부의 말씀을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죽기 직전인데? 와. 교육관 옥상 위에서 몸을 투신하는 조성만.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지? 뒤로 최효성의 모습이 보인다. 현장에 있던 서강대 학보사 기자 최순호가 찍은 것.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찍었네. 서강대 학보사 기자. 381페이지 열사의 유언장.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자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아무리 조국 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자살하면 안 되지. 총략.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문제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차분히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자책만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었으며 기성세대에 대한 처절한 반항과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남겨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깊이 간직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아버님, 어머님 얼굴,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순간에 척박한 팔레스티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고행 전에 느낀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분단조국 44년. 분단조국 44년. 지금은 분단된 지 몇 년 됐냐? 이런 내용의 유서를 마지막으로 열사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열사의 죽음은 이후 거대한 통일운동의 물결로 되살아나 89년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 대표의 방북으로 분단의 장벽을 일부나마 허물었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낳았던 것이다. 382페이지 옛 성모병원 현 가톨릭 회관. 전태일 열사가 숨을 거둔 명동 성모병원은 1961년 12월 1일 완공되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현대적인 양식이어서 명동 성당과의 조화가 염려되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건물도 고전이 되어서 명동 성당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1986년
7월 12일 여의도 병원이 완공되면서 이전하여 옛 병원 건물은 가톨릭 관계 단체들이 입주하는 가톨릭 회관으로 변경하였다. 6월 항쟁 때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를 폭로하여 항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의구현 사재단의 사무실도 당시 이곳에 있었다. 382페이지 인물열전 영원한 노동자의 벗 전태일 열사. 전태일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의 가난한 노동자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재봉사였던 아버지 전상수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1954년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초등학교와 고등국민학교를 자퇴하는 등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산바리를 만들어서 파는 각종 행상을 하며 산바리가 뭐야? 산바리? 생계를 이어가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1965년 아버지에게 배운 재봉기술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피복점 보조로 취업해 14시간 노동을 하며 당시 차 한 잔 값이 든 5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이듬해 직장을 미싱사로 옮겨 재봉사로 일하며 어린 여공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함께 일하던 한 여공이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인 폐렴으로 강제 해고되는 월지 못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도 여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밉보여서 해고된다. 이후 재단 보조로 취직하여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당한 뒤 새로 재단사 자리에 올랐다. 1968년에 우연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설서를 구입해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현재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하고 설문을 통해 현재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자본가들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전태일은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 (1970년 9월)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재봉사보다 지위가 높은 재단사로 일하며 이전의 바보회를 발전시킨 삼동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그 뒤 다시 노동실태 조사 설문지를 돌려 126장의 설문지와 90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려 주목을 받자 전태일 등 삼동회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을 위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자본가들도 삼동회는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헐뜯음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은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라고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하고 플래카드 등을 준비해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70년 11월 13일 낮 1시 평화시장 일대에는 많은 경찰이 깔려 있었고 경비원들의 숫자도 평소보다 많았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옷 속에 감추고 3층에서 내려왔다. 종이로 만든 플래카드는 저지하려는 자들에 의해 쉽게 찢어졌고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때 열사의 몸에 불이 솟아올랐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열사는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 이상의 치료를 위해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열사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었다. 근로감독관이 앰뷸런스에 동승했는데 그 안에서도 열사는 죽어서라도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나 안 되나 지켜볼 것이오 라고 울부짖었다. 저녁이 되자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결국 밤 10시 조금 지나 간호원이 침대를 옮기려는 순간 그는 고개에 힘을 주려고 하다가 숨이 막혀 운명하였다. 열사는 모란 공문에 묻혔고 이후로 그곳은 수많은 열사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아들의 뒤를 이어 40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투쟁한 이소선 여사도 이곳에 영면에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이소선 여사는 1929년생으로 1970년 당시 만 41세였다. 이후 정확하게 41년을 투쟁하고 2011년 9월 세상을 떠났다. 미션스쿨 24년 1월 7일 연희동 투어 때 인순한 언니가 기독교 학교라고 알려줬음. 미션스쿨이 쌍문역 385페이지 YWCA 위장결혼 사건의 무대 1979년 12.6 이후의 사태를 지켜보던 학생과 제안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의 유화조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11월 11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거류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요신헌법 제45조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민회를 수렴해 개헌을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던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명동 성당 앞 YWCA 강당에 1천여 명의 결혼식 하객이 모였다. 희고 고운 미남인 홍성엽 연세대 재적생이 입장했지만 청첩장에 적힌 신부 윤정민은 나타나지 않은 채 300석 남짓한 강당과 복도를 가득 메운 하객들은 긴장된 몸짓으로 유인물을 빠르게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었다. 이렇게 통대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집회는 진행되었다. 김종필, 최규하 등 유신세력 퇴진, 공화당과 유성회, 통대의 해산, 외세 개입 거부 등을 선언하는 집회장을 뒤늦게 덮친 계엄사는 현장에서 96명을 체포했다.
한편 집회장을 빠져나간 참가자들은 유신철폐와 거국 내각 구성을 외치며 인근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대기 중이던 민청협의 양관수, 이상익 등과 합류해 무교동까지 진출해 시위를 벌이다가 또 44명이 연행되었다. 계엄사가 이 사건으로 연행한 연행자 140명을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저지른 고문과 폭력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해직 교수 김병걸은 고문으로 인해 정신 착란을 일으켜 실려 나왔으며 백기환 24년 4월 놀래 모임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신랑역을 자임한 홍성엽은 군인들이 처참한 고문에 맞서 체포되지 않은 조성우 등의 동지를 지켜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마로 신음하다가 2005년 52세로 타계했다. 6월 항쟁을 기록하다 중에서 발췌. (387페이지) 향림교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장소 1987년 4.13 호원조치 이후 주요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시, 미행, 도청은 일상화되어 있고 수시로 그들을 가택, 연금하는 상황에서 조직 작업이 누설되면 조직화는 불가능했다. 다행히 고문 공대위 활동과 성공적인 27 국민 초도회 준비위 활동 등으로 각 세력 간에는 효과적인 연계망과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소수의 실무대표들이 은밀히 만나 각 세력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각자 자신들의 지도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받는 식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갔다. 맨 먼저 제기된 쟁점은 조직의 포괄범위 문제였다. 개신교 측은 민주당과는 투쟁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정당인까지 한 조직 틀 안에 포괄하는 것은 통일성의 측면에서나 제야운동의 순수성 유지 차원에서 피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민통련은 국민대중의 참여를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책임 있는 연합전선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모든 민주 세력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자는 가톨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치인 참여로 결론이 났다. 다음으로 조직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나 연합이 아닌 운동본부로 하자는 개신교 측 제안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향림교회 평화 안법을 철폐하라. 평화협정 차량금지법 제정하라. 향림교회 57인가 97 홀인가 955 5.18 사재단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에 대한 경찰의 은폐 조작 폭로 성명이 전국을 강타한 후인 5월 20일 15명 내외의 실무 대표자들이 후이동 음식점인 개나리산장에 비밀리에 모였다. 지금 또 있나? 우이동 음식점 개나리산장. 여기서 조직의 명칭은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발기인 대회와 결성대회는 5월 27일과 28일로 합의하였다. 발기 선언문 등 문건 작성과 발기인 명단 취합 등 일체의 준비